딸을 잃고 살아온 백만장자 회장. 그는 새로운 가정부를 고용했습니다. 뭔가 모르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데요. 회장님과 그녀의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잠깐 여러분이 계신 지역, 동네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그 지역을 생각하며 마음을 담아 인사드릴게요. 기막힌 인생의 반전 이야기.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어둑어둑한 저녁, 화려한 장식들로 가득한 한상진 회장의 저택은 마치 박물관처럼 적막했습니다. 78살의 한상진은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처럼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어있는 저택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간병인이 도착했습니다. 비서 민수의 목소리에 한상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깊은 주름 사이로 피로와 슬픔이 묻어났죠. 완벽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바지는 그의 까다로운 성격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들여보내게. 짧고 냉정한 한마디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열었고 26살의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단정한 차림새와 차분한 표정으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모시게 된 지훈입니다. 한상진은 말없이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많은 사람들이 주눅 들곤 했지만 지훈은 흔들림 없이 그의 눈을 마주 보았죠. 그 모습에 한상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내 경력은 고아원에서 자랐고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 가정에서 간병인으로 일했습니다. 지훈의 차분한 대답에 한상진은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익숙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죠.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 업무와 생활 규칙을 설명해 주게. 한상진이 돌아서 방을 나가자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굳은 어깨와 외로워 보이는 뒷모습이 지훈의 가슴을 묘하게 아프게 했죠.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말입니다. 다른 한편 강윤호는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45살의 강윤호는 완벽한 슈트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은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했죠. 새 간병인이요? 이번엔 또 어떤 사람인지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삼촌의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전화를 끄는 강윤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회장이 죽기 전에 모든 재산과 회사를 상속받는 것. 그것이 그가 평생 준비해온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종아동 기록이라는 폴더가 있었고 그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한상진 회장의 가족 사진을 찾아보았죠. 오래된 신문 기사에는 재벌 한상진 회장의 딸 5살 나이에 실종이라는 헤드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쇳골에는 희미한 흉터가 있었고 그 흉터는 그녀가 찾고 있는 답의 일부였을지도 모릅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우는 일찍 일어나 회장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상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정확히 7시에 식사를 했으니까요. 지우는 그의 식단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유당불내증, 견과류 알레르기라는 메모가 있었죠. 이상하네.
지우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신도 똑같은 알레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지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한상진이 식당에 들어왔을 때 테이블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고 모든 음식은 정확히 같은 간격으로 놓여 있었죠. 한상진은 미세하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배치했지? 제가 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민수비서에게 회장님의 식사 습관을 들었습니다만 제 생각대로 해봤습니다. 한상진은 말없이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음식 배치는 완벽했습니다. 그가 평생 고집해온 방식 그대로였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자신만의 습관이었는데 말입니다. 괜찮네. 짧게 말한 한상진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세한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우는 한상진의 생활 리듬에 완벽하게 적응했고 그의 작은 습관들까지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약을 먹는 시간, 신문을 읽는 방식, 심지어 물 마시는 방법까지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한상진의 서재에서 청소를 하던 지우는 숨겨진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어린 소녀와 함께 있는 젊은 시절의 한상진이 있었죠. 아이의 웃는 모습이 지훈과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지원 5살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우는 깜짝 놀라 사진첩을 떨어뜨렸습니다. 한상진이 문가에 서 있었죠. 그의 얼굴은 분노보다는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청소하다가 한상진은 천천히 다가와 사진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는 듯했죠. 이 방은 앞으로 내가 직접 정리하겠네. 한상진은 그 말만 남기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닫히는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녀가 찾던 사람이 바로 한상진 회장이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민수는 회장의 서재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한상진의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려왔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만 새 간병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들어오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한상진은 창가에 서서 오래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 여자 지훈이 뭔가 이상합니다. 회장님의 생활 패턴을 너무 빨리, 너무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한상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계속 지켜보게.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한상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에 묻어둔 희망이 미약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상진은 지훈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작은 습관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식사 후 입가를 닦는 방식, 책을 읽을 때 페이지 모서리를 살짝 접는 버릇 등은 그의 어린 딸 지원이 그대로 가지고 있던 것들이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유사점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입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정확히 맞춰진 약과 물이 담긴 트레이가 있었죠. 한상진은 말없이 약을 받아들었습니다. 약을 삼키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어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지우는 즉시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이건 한상진이 놀란 눈으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생강차입니다. 기침에 좋아요. 회장님께서 평소에 드시던 건 아니지만 지훈의 말에 한상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내 아내가 항상 만들어주던 차야.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녀는 그저 본능적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배운 기억도 없는데 손이 저절로 움직여 만들어진 차였으니까요. 한편 강윤호는 회사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서로부터 한상진과 지훈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이죠. 특히 한상진이 지훈에게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를 만나야겠어. 강윤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그날 저녁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강윤호와 민수가 마주 앉았습니다. 강윤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죠. 그 여자에 대해 알아낸 건 없나?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회장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었지만 회장의 조카인 강윤호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직까진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만 지훈 씨가 종종 밤늦게 무언가를 조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노트북으로 실종아동 관련 자료를 찾아보더군요. 강윤호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 여자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 뭔가 수상한 점이 있을 거야. 회장님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수도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그에게 순수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고 그는 조사를 시작해야 했죠. 다음 날 아침 한상진은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표정은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죠. 그때 지훈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곧 약속 시간입니다. 고맙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평소의 차가움은 없었습니다. 한상진이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했고 지훈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훈의 옷 넥라인이 흘러내리며 쇄골에 흉터가 드러났죠. 한상진의 눈이 그 흉터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 흉터는? 지훈은 당황하여 옷을 메었습니다. 어릴 때 생긴 상처입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쇄골에 있는 작은 하트 모양의 흉터. 그것은 20년 전 그의 딸 지원이 가지고 있던 것과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회장님? 지훈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상진은 흔들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날 밤 한상진은 오래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의 목에 찬 목걸이가 있었고 하트 모양의 장식이 달려 있었죠. 그의 딸이 5살 때 목걸이가 쇄골을 긁어생긴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설마. 한상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그의 앞에 나타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윤호는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회장과 지훈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이 그의 불안감을 증폭시켰죠. 그가 평생 준비해온 계획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문서 봉투를 건넸습니다. 네, 조사해봤지만 특별한 점은 없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고 간호학교를 졸업한 후
몇몇 부유한 가정에서 간병인으로 일했다가 그만둔 기록만 있습니다. 강윤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있을 텐데. 더 깊이 파봐. 정가라도 있으면 좋겠군. 민수는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호님,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지윤 씨는 진심으로 회장님을 돕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판단할 일이야. 강윤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변했죠. 삼촌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건 알지? 이제 와서 친딸이 나타났다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상진이 친딸을 찾으면 강윤호의 상속권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다음 날 한상진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던 그는 가끔 발작을 일으켰지만 이번엔 평소보다 심각했죠. 지우는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 말씀 들리세요? 깊게 호흡하세요. 지우는 침착하게 한상진의 약을 찾아 투여했습니다. 마치 수없이 연습한 것처럼 정확하고 신속한 동작이었죠.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회장님의 심장 상태는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지훈의 말에 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회장의 건강 상태를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한상진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지훈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더 심각한 상황은 면했다고 했죠. 병실에서 한상진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 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지?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도 같은 심장 질환이 있어서요. 제 약과 회장님의 약이 같더라고요. 한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같은 알레르기, 같은 손목 흉터, 이제는 같은 심장 질환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공통점이었죠. 병원 복도에서 강윤호는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발작이 오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강윤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병실로 들어가 한상진 회장에게 다가갔죠. 삼촌, 정말 걱정했어요. 다행히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한상진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강윤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삼촌, 그 가사도우미 간병인에 대해 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수상해요. 한상진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녀가 삼촌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삼촌의 과거에 대해 조사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상진은 강윤호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쉽게 믿지 않았죠. 하지만 강윤호는 이미 준비해온 가짜 증거들을 하나씩 내보였습니다. 여기 그녀가 부잣집을 노리고 접근했던 기록이 있어요. 몇몇 집에서는 금품을 훔치기도 했고요. 한상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죠. 정말 그가 찾던 딸이 아닐까 하는 희망과 단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한상진은 지훈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목소리는 차가웠죠. 내 정체가 뭐지? 지훈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내 과거를 조사하고 내 딸인 척하려는 거야? 내 재산이 목적인가? 한상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상처가 깃들었죠. 그녀는 이 순간이 올 것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단지 증거가 있어. 내가 이전에도 부유한 가정에 접근해 금품을 훔쳤다는. 한상진은 강윤호가 제공한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지우는 그 서류들을 보고 경악했죠. 모두 조작된 것이었지만 너무나 정교하게 꾸며진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가족을 찾고 있었을 뿐이에요. 저는 실종된 아이였고, 충분히 들었네.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가게. 한상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죠. 그는 진심으로 지훈이 자신의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른다고 희망했었습니다. 하지만 강윤호가 제시한 증거들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죠.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낡은 토끼 인형이었죠. 인형의 귀 한쪽은 찢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지원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입니다. 제 이름이 지훈인 이유는 이 인형 때문이에요. 지원이란 이름이 희미해 보여서 지훈으로 불렸거든요. 한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토끼 인형은 그가 20년 전 딸의 5번째 생일에 직접 선물했던 것이었습니다. 인형의 귀가 찢어진 것도 바닥에 이름을 새긴 것도 모두 기억이 났죠.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한 거지? 말씀드렸듯이 제가 고아원에 왔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돈이나 회사에는 관심 없어요. 단지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한상진은 말없이 인형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인형의 찢어진 귀를 어루만졌죠. 갑자기 그의 기억 속에서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딸 지원이 인형을 들고 뛰어놀다가 넘어져 인형의 귀가 찢어졌을 때 울지 말라고 귀에 대고 살짝 입맞춤을 해주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나가. 한상진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보다는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복도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죠. 강윤호가 제시한 증거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고 그 타이밍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지훈의 슬픔이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민수가 그녀의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네. 지훈은 짐을 싸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죄송합니다만 강윤호 씨가 제시한 증거들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건가요? 회장님이 행복해 보이셨으니까요. 민수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지훈 씨가 오신 후로 회장님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고아였습니다. 회장님의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죠. 가족을 찾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지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함의 눈물이었죠. 감사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서 있었죠. 진실을 밝혀내고 회장과 지훈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그가 회장에게 보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한상진은 서재에서 토끼 인형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지훈이 정말 그의 딸일까? 아니면 교묘하게 접근한 사기꾼일까? 하지만 인형은 분명 진짜였고 그녀의 눈물도 거짓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강윤호가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감춰져 있었죠. 그 여자를 내보내셨군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한상진은 말없이 강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조카는 항상 완벽했고 충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어딘가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죠. 윤호야, 내가 제시한 증거들 확실한 거지? 강윤호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삼촌. 제가 어떻게 삼촌을 속이겠습니까? 한상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지우는 작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차갑고 적막했죠. 그녀는 침대에 앉아 토끼 인형 없는 빈손을 바라보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유일한 친구였는데 이제는 그마저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 인형이 진짜 자신의 아버지에게 돌아갔으니까요. 정말 아버지였을까?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흐릿한 장면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손길, 크고 안전한 품, 그리고 웃음소리. 하지만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죠. 너무 어릴 때의 일이었으니까요. 한편 민수는 강윤호가 제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문서들을 확인했죠. 문서의 날짜, 서명, 그리고 기관의 직인까지 모두 정교하게 위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문서에 사용된 폰트와 용지가 실제 공문서와 미세하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또한 언급된 절도 사건의 날짜에 지우는 실제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는 기록도 찾아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한상진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한상진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지친 듯 했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회장님, 중요한 보고가 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강윤호가 제시한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는 것, 지훈의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강윤호가 모든 것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요. 한상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책상을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윤호가 내게 거짓말을 했다고? 네, 회장님. 그리고 더 조사해보니 20년 전 지훈 씨가 고아원에 맡겨진 날짜와 회장님의 따님이 실종된 날짜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상진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노와 후회, 그리고 희망으로 복잡하게 뒤엉켰죠. 만약 지훈이 정말 그의 딸이라면 그는 그녀를 2번이나 잃은 셈이었습니다. 한 번은 20년 전에, 또 한 번은 바로 어제. 지훈을 찾아. 지금 당장.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현관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방문객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훈이었죠. 비서님.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장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지훈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죠. 제가 며칠 전에 몰래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했어요. 결과가 방금 나왔습니다. 민수는 놀란 눈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을 회장님께. 아니요,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이제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그녀는 그것을 직면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상진의 서재에서는 강윤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항변하고 있었습니다. 삼촌, 그건 모두 오해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충분해, 윤호야. 한상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는 알아. 내 미래가 불안했겠지. 하지만 내가 내 딸을, 아니, 적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몰아내려 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때 문이 열리고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강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지훈은 차분히 한상진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한상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9%.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딸이 마침내 그의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한상진은 천천히 일어나 지훈에게 다가갔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강윤호는 경악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더 이상 숨길 곳도 없었죠. 그는 슬그머니 방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민수가 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윤호님, 회장님의 명령으로 당분간 저택을 떠나실 수 없습니다. 강윤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한 달 후 한상진 저택은 새로운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제 완전히 딸의 자리를 찾았고 한상진 회장은 그녀의 이름을 공식적으로 한지원으로 되돌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졌고 20년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택의 식당에서는 특별한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직접 준비했고 한상진은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아버지,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으시죠? 지원이 차를 따르며 물었습니다. 한상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내 딸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거야. 그리고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회사의 후계자로 너를 지명할 거다.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는 회사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갑자기 이런 책임을. 걱정 마. 내게 천천히 가르쳐 줄 거야. 내 판단력과 책임감을 봤어.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때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강윤호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한상진과 지원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지원 씨를 고아원에 보낸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강윤호가 20년 전 지원 씨를 납치해 고의로 사고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한상진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지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증거가 있나? 한상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윤호의 옛 가정부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24살이었던 강윤호가 회장님의 딸인 지원 씨를 데려가 고아원에 맡겼다고 합니다. 상속권을 위협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한상진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떨렸죠. 내가 내 옆에서 키웠던 아이가. 그의 목소리는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딸을 빼앗았다니. 지원은 조용히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는 다시 만났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상진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사랑과 감사함도 담겨 있었죠. 그날 오후 경찰서 앞은 수많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강윤호는 수갑을 찬 채 경찰에 의해 호송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강윤호 씨, 한상진 회장의 딸을 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지원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징역형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강윤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강윤호 씨, 한상진 회장이 모든 재산을 딸에게 상속하고 당신의 주식도 모두 박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떤 심정입니까? 그 말에 강윤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카메라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후회해? 절대 아니야. 불공평해. 재산을 한 사람만 다 가지는 게 억울해. 그의 말은 경찰관에 의해 차단되었고 강윤호는 경찰차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자백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죠. 한편 한상진 회장의 기자회견장에서는 또 다른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한상진은 딸 지원과 함께 단상에 올랐고 그들의 재회 스토리를 감동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매던 제 딸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제 회사의 후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지는 가운데 한상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윤호의 범죄에 대해 한상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복수심보다 법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단 1원도 제 재산에서 가져갈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주식, 모든 권한을 박탈하고 그가 회사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주주들과 직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 강윤호는 회사 내에서도 인기가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만함과 비인간적인 처사에 고통받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뉴스에서는 강윤호의 추가 범죄 혐의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탈세, 심지어 경쟁사의 회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까지. 그동안 그가 쌓아온 부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고 그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법정에서 강윤호는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오만함은 여전했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재산, 억울해. 그냥 없애버려야 했어. 그 아이는 내 자리를 위협했고 나는 단지 내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재판장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인 강윤호, 법정은 당신의 범죄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모든 재산은 피해자인 한지원 씨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죠. 강윤호는 경비원들에 의해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의 얼굴은 처음으로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결과를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한상진 저택의 정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예전보다 더 화사하고 생기 넘쳤죠. 마치 저택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 했습니다. 지원은 이제 완전히 한상진 그룹의 부회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그녀의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리더십은 곧 직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녀가 설립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은 많은 실종 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상진은 딸이 회사 일을 배우는 동안 조금씩 경영에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오랜만에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날 저녁 한상진과 지원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아름다웠고 강물에 비친 빛들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지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진의 심장 상태는 호전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걱정 마라. 요즘은 정말 좋아. 한상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심장이 튼튼해진 것 같구나. 지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아버지를 향해 들었습니다. 건배해요,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한상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그래,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과 평화가 담겨 있었죠. 지원아, 가끔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다. 한상진의 목소리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꿈에서도 그리던 내가 이렇게 내 앞에 있다는 게. 지원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니까요. 한상진은 깊은 감정에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없던 그 세월, 매일이 고통이었다. 내 생일마다 내가 좋아하던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지.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행복한지 항상 생각했단다. 지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제 부모님이 누구신지, 왜 저를 버리셨는지. 하지만 이제 알아요. 아버지는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한상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원아, 그날 내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경찰, 사설탐정,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너를 찾지 못했지. 그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아버지, 자책하지 마세요. 지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죠. 민수에게 정말 고마워해야겠구나. 한상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다시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지. 지원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우리 재단의 이사로 모신 거고요. 한상진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설립한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은 이미 수많은 이산 가족을 제외시켰고
사회적으로도 큰 호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지원아. 내가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내가 내 곁에 없었는데도. 지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들은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 흐름처럼 그들의 삶도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참, 강윤호는 어떻게 됐나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상진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교도소 생활이 그에게 쉽지는 않을 거다. 특히 그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 알려지면서 그를 향한 분노가 상당하다고 들었어. 실제로 강윤호는 교도소에서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최고급 슈트를 입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던 그는 이제 단체복을 입고 배식받은 음식을 먹어야 했죠. 그의 거만함과 오만함은 사라졌고 눈빛에는 공허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재소자들은 아이를 납치한 그를 멸시했고 교도관들조차 그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게다가 구치소에서 만난 전직 회계사 재소자가 강윤호의 추가 비리를 폭로하면서 그의 형량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한상진 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해외 계좌에 숨겨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찰은 그 돈을 전액 환수하여 한지원의 재단에 기부금으로 전달했고 그 돈은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쓰이기로 했습니다. 강윤호의 전 부인까지 이혼을 신청하고 그가 가정에서 행했던 폭력과 위협에 대해 증언하면서 강윤호를 향한 사회적 비난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몰락했고 앞으로 수십 년간 바깥 세상을 보지 못할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에 비하면 마땅한 대가겠지만 그래도 그는 아버지의 조카잖아요. 한상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지. 하지만 내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해. 지원은 와인잔을 들어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향해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한상진도 잔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들의 잔이 다시 한번 부딪혔고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지원은 문득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 어릴 때 기억이 가끔 떠올라요. 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별을 봤던 일이요. 한상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걸 기억하니? 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별자리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북극성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방향을 찾는지. 한상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5살 배기 딸을 무릎에 앉히고 별자리를 가르쳐 주던 그 순간이, 그리고 그 기억이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자, 지원아. 네, 아버지. 우리에겐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들은 나란히 차에 올랐고 운전기사는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가고 그들의 미래는 그 빛처럼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상진 그룹의 본사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찾기 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었죠. 지원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제 정체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과정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혼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가족을 찾았고
그 기쁨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실종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유명 인사들과 함께 지원처럼 가족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와 희망의 빛이 담겨 있었죠. 한상진은 무대 뒤에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한한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20년의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원의 말이 끝나고 한상진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도 따뜻하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상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것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가족의 재회를 축하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있는 희망과 사랑의 가치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상진과 지원은 나란히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고여 있었고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새로운 장으로 접어들었고 그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내려갈 것입니다. 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랑은 다시 가족을 이어줍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이는 결국 벌을 받게 되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다시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